트랜스포머의 원리,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부분만 떼내서 별도로 프리 트레이닝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 LLM이 여러분들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지난번에 쓰나미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거의 쓰나미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더스트리가 이쪽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AI 한다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LLM을 안 하는 데가 있다고 보면 될 정도고 그 다음에 모든 회사들이 AI를 그전에는 좀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는 요즘은 적극적인 그런 한세로 완전히 돌아섰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런 LLM 툴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수업 시간에서는 상용 툴을 광고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상용 툴에 대해서 리스트를 할 거고, 다만 그런 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는가를 위주로 파트 2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가정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체 이 기술의 흐름의 배경에 큰 뭔가 숨어있는 맥락이 있다. 그 숨어있는 맥락이 바로 이 현장인 거죠. 즉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파인튜닝을 해서 쓰자라는 전략이 단순히 NLP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챕터 9장에서는 이제 영상 쪽 생성형 AI, 8장은 사실 NLP 쪽 생성형 AI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든 NLP든 최근 지난 시간에 한 5년 전부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안 쓰는 그런 뭐랄까 응용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제 옛날에 모델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이런 데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99%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델을 변형시키는 것, 이런 변형시키는 걸 좀 단순하게 파인 튜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애더프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더프테이션의 이제 한 종류가 파인 튜닝이고 그 파인 튜닝 이외에 최신의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약간 상스럽게 표현하면 장난질 치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나 테크닉이라기보다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휴리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보고 되면 되는 거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해서 성능을 높이려는 그런 법. 그 다음에 그거가 부족하니까 실제로 멀티타스크로 확장해서 LLM을 파인 튜닝을 하는데 멀티타스크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여기다가 강학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휴먼 리드에 맞춰서 LLM의 결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실 적절한 표현인데, 강학습이라는 게 사실 뭔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LLM을 좀 제어해주는 용도로 강학습이 최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라이먼트의 한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얼라이먼트 사실 더 큰 토픽이긴 한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롬프팅 1번이죠. 인스트럭션 타임밍이 2번. 얼라이먼트 그림에 넣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롬프트에 관해서 챗GPT를 대부분 많이 써봤을 테니까 챗GPT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일종의 프롬프트고, 그 앞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나 예시를 주는 것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이제 예시 관점에서 제로샷이 있고 풀샷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 예시를 던지지 않고 그냥 질문에 답하라 그러면 아무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샷이라는 거는 example를 얘기합니다. 아예 example 안 주는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것.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다음 문장에 vacation is okay라는 문장이 센티먼트가 어떤 건가? 긍정적이냐, 중립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답을 해라. 이런 프롬프트를 주면은 GPT 같은 데 던지면 뉴트럴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좀 복잡한 케이스인 경우는 example 주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왓후라는 무슨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을 이름을 써서 그냥 하나의 예시 문장을 만들어 봐라. 키를 하나 여기 제시하고 또 다른 뭔가 물건을 하나 집어넣고 이 물건 이름이 들어가는 물건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원샷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xample을 두 개를 집어넣으면 투샷, 세 개를 집어넣으면 쓰리샷,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은 그냥 풀샷이라고 해보자 얘기죠. 그러면 파두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자연스럽게 생성을 한다. 이런 예시고,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건 전혀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그 파인 튜닝, 즉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하고도 LLM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프리트레인드 된 LLM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몇 년 전만 해도 파인 튜닝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GPT-3가 나오면서 파인 튜닝을,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도 성능이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앞에다가 예시를 들기 시작하니까 얘가 알아서 성능이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개수 대비 성능이 얼마큼 높아지는가, 이게 아마 챗 GPT-3의 성능, 여기 있네요. GPT-3 175billion 이전 모델이긴 하죠.
을 가지고 수평축은 example을 몇 번 줬느냐, 그러니까 제로샷이냐 원샷이냐 투샷이냐에 따라서 성능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데이터셋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뭐 블루, 슈퍼 부분은. 그랬을 때 제로샷일 때는 예시를 안 줬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성능이죠. 이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성능이라고 보는데 한 60% 정도뿐이 안 됐다가 원샷만 줘도 갑자기 성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10% 정도. 그래서 이게 하나만 주는 것으로도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사실 그전에는 상상을 못하던 현상이라는 얘기죠. 요즘 LLM이 약간은 뭔가 first principle이 있고 거기서부터 뭔가 유도되는 게 아니고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약간 굉장히 공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고 뭐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역으로 분석하는 이게 딱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죠. 그래서 1, 2, 3샷 원샷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버트 라지 모델의 파인튠된 버전, 이 데이터셋의 파인튠된 버전. 파인튜닝은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모델이긴 하지만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거죠. 왜냐면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 안 하고도 이그샘플만 줘도 성능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실제로 한 H샷 정도만 올라가면 기존에 거의 소타 가장 좋은 모델을 소타라고 하죠. 스테이트 오브 아트 보다 더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하고도 성능이 올라가는지 뭔가 굉장히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이거를 약간 베이지안 어프로치로 우리가 3장인가 4장에서 베이지안 방법을 살짝 언급을 했었죠. 레귤러라이제이션 설명할 때 그 방법론으로 뭐 한번 설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정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Emergent Ability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모델의 사이즈 계속 늘려가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능이 LLM의 성능이 확 증가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라는 이것도 결국은 약간 사후 분석인 거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조작하는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철자들 순서를 뒤집어 놓는다거나 뭐 단어들 아예 거꾸로 배치한다거나 뭐 중간에 알파벳을 하나 랜덤하게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고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놈들은 다시 왼쪽으로 집어넣는 뭐 그런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그거를 다시 원복시키는 형태로 뭔가 LLM을 성능을 측정을 해봤더니 한 7빌리언 이상 넘어갈 때 갑자기 성능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랜덤 인서션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물론 아예 성능이 별로 영향 안 받는 것들이 단어를 거꾸로 뭐 그러니까 BOY 보이를 YOE로 이렇게 집어넣고 원복시켜라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사이즈를 사실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태스크별로 좀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태스크에서 갑자기 어느 사이즈 이상 넘어가면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실 이 현상 때문에
GPT-3가 나오면서 이제 이제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스케일업 하는 경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스케일링업을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뭐 오픈AI, 구글, 메타, 뭐 아마존 돈 많은 회사들이 돈을 막 몇십 조씩 때려 넣으면서 사이즈를 늘려나가기 시작한 그 경쟁의 바로 시발점이 바로 요 보고 요 논문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GPT-3에 관한 특수의 논문 보고된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롬프트를 단순히 조작을 해서 성능을 올리는 이런 방법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퍼런스 때 트레이닝 타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퍼런스 때 뭐를 조작을 해서 그냥 인풋을 좀 조작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 테스트 타임에서 트레이닝이 없는 without 트레이닝을 하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러니까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일종의 러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러닝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러닝한 결과처럼 나오는 그래서 이런 러닝 안 하면서 러닝을 한 이런 방법론을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프롬프트를 가지고 인풋을 조작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문장 내에서 학습 능력을 높이는 방법론. 프롬프트 방법론과 인컨텍스트 러닝은 동의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약간 좀 확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모티베이션이 있었냐면 GPT-3나 GPT-4나 뭐 대부분의 LLM들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텍스트 데이터 셋이 위키피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래도 그중에 이제 정크 정보들도 있지만 거의 90%는 정확한 정보 왜냐하면 거기서 모니터링 돼서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하는 짓은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을 뽑아내는데 중간에 우리가 레이턴 베리어블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또는 뭐 히든 벡터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또는 우리가 RNN에서 컨텍스트 벡터하고 비슷한 머신 트랜슬레이션 잠깐 나왔었죠. 문맥을 캐치하는 그런 히든 베리어블을 여기서 컨셉이라는 개념을 도입. 자, 이건 뭐 확률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곱해서 접근하면 이게 나온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어떤 이런 컨셉, 특히 뭐 위키피디아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뭐 수학, 과학, 뭐 사회 현상, 뭐 역사,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컨셉트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력, 바이오라고 부르는 거죠. 바이오그래피. 그 이력이 하나의 컨셉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컨셉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다는 얘기죠. 이력도 될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예를 들면, 퍼블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배우 같으면 그 사람의 필모그래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의 예라는 얘기죠. 근데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게 한두 건이면 컨셉이 캡처가 안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캡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바이오에도 위키피디아에 수많은 뭐 과학자, 수학자, 위인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학습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력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얘가 임플리시트하게 간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또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예시를 넣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몇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국적 예시를 든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미국 사람, 간디는 인디아이고 그러면 퀴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할 때 이런 예시 두 가지가 들어갔죠. 이 예시를 보면은 그 이전에 어떤 컨셉으로 이 LLM을 랭귀지를 제너레이션 할지를 몰랐었는데 예시를 보고 아 이게 어떤 사람의 바이오그래피에 포커스하라는 신호구나라고 보고 이놈이 거기에 맞춰서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좀 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프리트레인드 된 그러니까 예시를 주지 않은 컨텍스트 러닝을 하지 않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이 프롬프트가 없으니까 이 컨셉의 확률이 사실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 그냥 모든 컨셉을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이그샘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샷이든 투샷이든 많을수록 좋은 거죠. 컨셉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키키해진다는 거죠. 어느 특정 컨셉에 좀 더 포커스되고 다른 컨셉들은 웨이트를 낮춰주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크에 해당하는 컨셉이 추스가 되면서 거기에 맞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지안 컨셉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설이라는 뭐 보장은 없지만 나름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프롬프트 관점뿐만 아니라 프롬프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성능 자체가 올라가는 그 파라미터 사이즈 대비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예를 들면 한 10빌리언 정도 100억 개죠. 100억 개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값과 증가하는 53가 그러고 다른 타입에서 고포라는 것도 그렇고 구글은 1000억 개 정도에서 갑자기 그러면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롬프트 즉 컨텍스트 러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뭐 파인 튜닝을 하든 뭐 다음에 설명하는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하든 사이즈를 늘리면 늘릴수록 갑자기 변곡점이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슬로프가 확 바뀌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LLM 경쟁을 촉발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최신에 이게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뭐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갑자기 슬로프가 확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허상인 이유는 이 수평축이 지금 로가리즘믹 스케일이죠. 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지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보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관해서 이렇게 헷갈리니까 못 들은 걸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또는 인컨텍스트 러닝, 즉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안 하고도 성능이 올라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있었고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또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약간 베이지안 메서드로 컨셉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나온 이제 구글인가 몇 가지가 헷갈리는데 좀 많아갖고 네, 구글이네요. 자, 구글에서 나온 이제 최신 논문 이제 플란이라고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 논문 트랜스포 둘 다 났습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터널을 또 인코더가 다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방법론을 주셨습니다. 일단 프롬프트만 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아까 커브에서 좀 보였듯이 원샷을 해서 좀 올라는 가지만 그 이후에 프롬프트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죠. 플랫 아웃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능을 더 올리고 싶을 때는 여전히 파인 튜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향인데 그냥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프롬프트 방법과 비슷하게 파인 튜닝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NLP 타스크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은 각각의 NLP 타스크별로 다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붙이든가 리니어 네트워크를 붙여서 별도의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에 타스크를 구분짓는 구분자를 아예 문장, 센텐스로 앞에 집어넣어버리고 학습을 시켜보자라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개념이 들어간 파인튜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스크에 따라서 뭐 파인튜닝하는 방법을 바꾼다거나 뭐 구조를 바꾼다거나 전혀 그러는 게 아니고 입력에 추가적인 하나의 문장, 타스크를 구분 지어주는 문장을 하나 넣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패러프레이즈 해라 라는 그런 문장을 하면 패러프레이즈 타스크가 되는 거고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러면 퀘션 앤 앤서가 되는 거고 뭐 이 문장이 센티멘트를 말해라 그러면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장으로 어떤 타스크인지를 지시해주는 그런 파인튜닝 방법. 키포인트는 여기서 멀티타스크 파인튜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태스크를 파인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멀티타스크를 여러 개의 문장을 가지고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단답 형 어떤 퀘션 앤 앤서 타스크가 되겠고 질소의 기등점은 얼마냐 그 다음에 간단한 초등학생 수학 문제에 대한 뭐 질문, 답 이런 식으로 페어를 넣고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전송이가 그냥 타스크를 지정하는 어떤 문장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을 페어로 넣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학습이 잘 되면은 이제 아예 새로운 타스크,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타스크 문장을 주면은 뭐 예를 들면 힌튼과 조지 워싱턴이 뭐 만났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답을 해준다. 저런 타스크는 원래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기존의 프롬프트 또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 라는 이제 논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러니까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떤 테스트에도 잘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것도 이제 이머전 어빌리티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한 8빌리언 넘어가면 갑자기 손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튜닝을 안 하고 뭐
프롬프트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냥 프롬프트만 쓰는 경우는 성능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번 슬로프가 확 바뀔 정도로 성능을 높이려면 역시 다시 파인 튜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잘 되나 했더니 그걸 부족하네. 다시 파인 튜닝 해야지 하고 파인 튜닝을 간 겁니다. 네, 일반적인 파인 튜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멀티태스크고 타스크별로 구조를 바꾸고 뭐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냥 인풋에 타스크 디스크립터라고 부르는 문장만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이 제대로 일어난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성공적으로 했던 모델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실험적인 사실인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댑테이션 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했죠. 인컨텍스트 러닝, 그리고 방금 배운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그리고 멀티태스크 문장을 가지고 기분자를 넣어서 싶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모든 우리가 원하는 타스크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실제로 상용화 해봤더니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긴 거죠. GPT-3에서 사실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 아무 말 대잔치 한다거나 이상한 뭐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좀 이상하게 조작을 하면 평소에 안 쓰는 이상한 스페셜 캐릭터를 넣으면은 뭐 얘가 계속 점점점점만 수백 번 뽑아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현재 대통령은 누구냐 그러면 뭐 오바마 이런 식으로 해서 팩트하고 거리가 먼 것들이 튀어나오거나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또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만들라고 했더니 굉장히 비사회적인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뭐 데이터셋에 욕설이 분명히 어디 있었을 테니까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질문들, 뭐 스탑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약간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AI들의 사실은 이건 뭐 LLM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AI 모델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즉 성능과 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뭔가 리스판서블한 페어니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성능을 올리면 에티컬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성능을 그러자고 이걸 강제하자니 또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사실 LLM만의 문제가 아니고 LLM에서 이제 특화돼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용화 하려면 그냥 학계에서 쓰려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무시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상용적으로 쓰려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용화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얼라이먼트다. 팩트에 맞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안전한 세이프한 그런 결과들이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얼라이먼트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걸 이제 보좌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RLH였고요. 이런 방법론이죠. 이게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adversarial 적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텍션을 오픈AI가 열심히 잘 걸어놨는데 예를 들면 계속 반복해서 프롬프트를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프로텍션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뭐 딱
잘 안전하게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바이패스해서 다시 적대적인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답이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이런 보드 블레이드 보드들이 있죠. 어떻게 공격을 하면 원하는 답들 이상의 답들이 튀어나오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탑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도둑과 경찰의 뭐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얼라인먼트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되고 그게 또 적용이 되면 또 그걸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 이제 RLHF라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을 높인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문장이 뭐 일반인들한테 쓰여도 뭐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나오도록 LLM이 컨트롤되게 약간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LLM이 굉장히 성능은 높은데 약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느낌이라고 굉장히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야겠죠. 길들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스텝이 주어지는데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모아서 뭐 이건 프리트레이닝하고 가까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들을 따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추가적인 예를 들면 학습을 시키는 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이렇게 그런 단계가 있고 핵심적인 단계가 스텝2입니다. 주어진 프리트레인드 된 LLM을 가지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이걸 여러 번 실행하면 그때마다 다른 답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 확률적인 모델이라고 했죠. 확률적으로 계속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답을 그때 다르게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4가지 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휴먼 입장에서 어느 게 제일 바람직한가 순서를 랭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랭킹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설명할 강학습이라는 방법론에 꼭 필요한 메저가 리워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리워드 모델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강학습의 하나 알고리즘인 TPO로 강학습을 돌려서 이 방법이 강학습은 거기에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RLHF는 일종의 파인 튜닝이다. 주어진 모델을 강학습적인 방법론으로 그레이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아웃풋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좀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아웃풋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상당히 성능이 잘 나온다. 이게 이제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강학습 강의 자료에서 따온 건데 강학습의 preference based 자료입니다. 사람이 머신러닝을 하는 그 룹 안에서 라벨링을 해갖고
프레퍼런스라는 라벨을 해서 그 광학을 도와주게 하는 뭐 그런 방법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광학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리어드 모델을 사람이 어떤 원하는 아웃풋은 1,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아웃풋은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링을 굉장히 간단한 라벨링이죠. 선호하느냐 안 하냐 그런 데이터들을 잔뜩 모아서 집중을 방법이고 아까 얘기 나왔던 TPO라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뭐 이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PO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파이라는 것이 LLM 모델 자체로 S에는 인풋이 되는 거고 인풋 텍스트가 되는 거고 A에는 아웃풋 텍스트가 된다는 건데 파이 올드라는 건 뭐냐면 RLFCF를 하기 전에 프리트레인드 된 또는 파인튜닝까지 끝낸 모델이 있겠죠. 보통은 프리트레이닝만 가지고 쓰진 않습니다. 뭐 인스트럭션 파인튜닝을 하든 뭐 추가적인 파인튜닝을 하든 파인튜닝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인튜닝 끝난 모델들이 대체로 실제로 상용화됐던 거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GPT-3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얼라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성능하고는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는 성능은 낮추면서 그냥 두리뭉실한 답을 항상 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좀 그런 거에 능수능란한 정치인들이 특히 잘하죠.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넘어가 버리죠. 정확하지 않은 답을.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하면 사실 얼라인먼트가 퍼펙트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탑식한 아웃풋을 내지 않으니까. 근데 액큐러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자,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얼라인먼트를 안 한 모델의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얼라인먼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얼라인먼트, 비포 얼라인먼트 모델과 애프터 얼라인먼트 모델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매트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매트릭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 차이가 1 근처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약간 여기서 목적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를 들면 같은 인풋을 넣더라도 LLM을 n번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다른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트레저토리라고 하는데 그 n번을 더하거나 평균을 해서 이런 광학적인 objective 펑션이 되는데 이 objective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여기서도 여전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씁니다. 이놈이 파라메트라이즈 되기 때문에 파이 세타는 빠져있는데 여기에 그레디언트 구해서 이게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어센트죠. 디센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소로 줄여달라. 둘 사이가 너무 멀어지지 말게 한다. 이게 사실은 아까 그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은 TPO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첫 번째 항이 아니고 두 번째 항입니다. 즉, 비포 얼라인먼트와 애프터 얼라인먼트가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된다. 네. 얼라인먼트만 잘해버리면 기존 모델하고 너무 달라지고 성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이상한 답들을 계속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얼라인먼트는 잘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성능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PPO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워낙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니까 살짝 디테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과정에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의 프레퍼런스로 그러면 리워드하고 사람의 프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설을 세운 것 중에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게 사실 이거는 재미나게도 경제학 쪽에서 공학에서 온 게 아니고 경제학 분야의 흔한 논문들 중에 뭐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가 뭐 어떤 상품의 효용성과의 관계 뭐 이런 그런 분야에서 경제학자들이죠. 브래들리 캐리라는 사람들이 그 효용성과 선호도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RLHF라는 분야, 특히 LLM 쪽에서는 이 가설을 거의 그냥 검증 안 하고 그냥 갖다 씁니다. 경제학자에서 쓰니까. 가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소프트맥스하고 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놈은 그 리워드들이 예를 들어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그 리워드들의 합 여기서 리워드 시퀀스가 있는데 딱 두 종류뿐이 없습니다. 선호하는 시퀀스는 슈퍼스크립트가 1이고 선호되지 않는 시퀀스는 제로입니다. 분모에는 i가 0에서 1 사이 그래서 두 가지 항만 있는 거죠. 자, 그러다보면 소프트맥스하고 동일한 약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소프트맥스하고 동일한 식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리워드 시퀀스 1이라는 시퀀스가 요 기둥하고 비슷한 표시가 뭘 말하냐면 선호된다. 1이 0 시퀀스보다 선호되는 확률은 소프트맥스로 표현이 된다. 이런 가설을 한 거고,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직 논문에도 안 나온 내용이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과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좀 뒤집는. 여기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사회가 전공에서 손 들어. 사회 어느 과예요? 네? 이 모델 들어본 적은 없죠. 네, 결국 대학원생들 수준에서 배우는 거니까. 어쨌든 경제학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저 모델이 꼭 우리가 원하는 프레퍼런스를 하는데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그냥 가설이라고 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묻지마 하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 하고 사실은 의심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자, 이 R이라는 놈을 파라메타가 사이로 돼 있는데 사이로 모델 파라메타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딥러닝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SDD로 시키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면 된다고. 슈퍼바이즈 완전으로 무슨 얘기냐면 1이 선호될 확률이 바로 위에 확률이죠. 이거 집어넣고 맥시멈 라이클리드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1이면 요 텀이 살아남는 거고 라벨이 0이면 요 텀이 살아남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중에 exactly 크로스 엔트로피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맥스 펑션이고
바이너리인 경우는 소프트맥스가 시그모이드 펑션하고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해보기 바랍니다. 분자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버리면 분자는 1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되겠죠. 거기 시그모이드 형태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를 이용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2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리워드 모델을 이게 RH는 2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가지고 아까 좀 설명했던 약간 어려운 강학습을 안 배운 학생들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PPO라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 그래서 PPO에서 우리가 아까 그 프레퍼런스를 모을 때 인풋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하나만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문장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문장에 대해서 인풋에 대해서 평균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같은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개 아웃풋 문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 Y를 또 여러 개를 모아서 평균을 쳐야 되는데 앞에서 한 리워드 모델, 아까는 X였는데 T로 붙였네요. 같은 거라고 보면 다른 논문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신에 좀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PPO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Before Alignment와 After Alignment가 KL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매년 정보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좀 더 머신러닝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보하고 머신러닝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수강을 강추합니다. 어쨌든 정보 이론에서 두 종류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파퓰러한 방법이 컬백 라이브 러지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확률 분포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즉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비포 얼라이먼트와 그래서 식은 다소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아이디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철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포 얼라이먼트의 모델을 가능하면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탁식한 아웃풋,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웃풋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objective function이 되겠다. 이거는 최대화하고 요거는 최소화하자. 얘기고 이 두 통을 합치면은 요 컬백 라이블러의 정보이론적인 정의를 도입을 해서 합쳐보면 두 개항을 합치면 요 텀만 여기 살아남고 요 정의의 일부를 갖다가 쓰면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PPO의 objective function은 두 가지 종류의 함수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두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리워드 네트워크의 결과가 그리고 지금 얼라이먼트를 하려고 하는 파인 튜닝을 하려고 하는 LLM 모델의 아웃풋 확률 분포 소프트맥스 값이죠. 비포고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F. 자, 그래서 이제 RLHF가 뭐 이런 objective function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 놈은 최대화시키고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은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가깝게 되도록 시키겠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한데 이 RLHF가 참 쓰이다가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부터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한데 이 RLHF를 조금 더 쉽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최근에 나왔고 작년 초부터 굉장히 최신 기술이거든요. 작년 초부터 이제 대부분의 LLM을 OpenAI가 이걸 쓰는 것 같고 메타에서 나오는 라마라는 것도 이걸 쓰는 것 같고 요즘은 또 RLHF 대신에 이걸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탄생 배경은 강학적인 방법론인데 RLHF를 살짝 변형한 형태가 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RLHF에서는 투스텝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랬죠. 리워드 모델을 시키고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드가 끝나면 그걸 가져와서 또 과학습 TPO로 두 번째 학습을 시킨다 그랬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걸 왜 굳이 투스텝을 하느냐, 투스텝을 하나로 뭉쳐서 하자라는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 없애버리고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바로 학습시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사실 강학적인 방법론인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봤더니 강학습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슈퍼바이즈 파인튜닝에 가까운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학습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데 사실 불필요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탄생 과정은 어차피 강학습이었기 때문에 결과만 뜯어보면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인 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강학적인 개념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을 생략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 DPO라는 이제 최신 논문에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 뭐 복잡하게 유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결과들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또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디테일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증명은 못할 텐데 지금 RLHF의 그 최종적인 오브젝트 펑션이 이런 형태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 expectation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x에 대한 expectation, y에 대한 expectation이 있는데 이거를 잘 분리를 해서 이런 오브젝트 펑션을 최대화하는 리워드 모델은 어떤 제너럴한 폼을 갖는가, 형태를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으로.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고 정말로 궁금한 사람은 이 논문을 찾아보면 어펜딕스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유도를 해봤더니 그 리워드 펑션은 항상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즉, 저 함수가 옵티멀하게 학습이 됐다면 이 오브젝트 펑션이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했다면 엉터리 학습했으면 저런 형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최적으로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 리워드 펑션은 항상 이런 수밖에 없다. 라고 이론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게 DPO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DPO 알고리즘이 탄생 배경이 강학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작점이 바로 이게 강학습적인 오브젝트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고 여기 GIS라는 것은 어떤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의 브래들리 테리 같은 형태의 함수를 노멀라이즈하는 노멀라이즈 오브제이션 팩터라고 합니다. 네, 저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계산은 안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리워드가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y1이 y2보다 선호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y1을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y2를 집어넣고 또 여기다 집어넣고 사실은 순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정확하게 시그모이드가 되겠죠. 시그모이드인 경우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아주 굿뉴스는 복잡하게 접근을 해야만 계산할 수 있는 GC라는 노멀라이제이션 벡터는 자동으로 상쇄가 되고 있는 거죠. 요거 빼기 또 다른 함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공통적인 항이라 빠지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굿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잔뜩 모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매트릭을 요 확률로 하고 요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돌려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했죠. 순서 있고 앞에 여기 마이너스 나가는 그러니까 시그마가 있고 y1은 yW를 다시 표시하고 y2는 y 루즈로 다시 표시하고 자 이게 이제 로그 라이클리우드죠.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네,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감이 안 오는 사람은 2장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 문제가 이것과 exactly 똑같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과정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약간 뭐랄까 별 볼 일 없는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아주 단순해져 버린 무슨 얘기냐면 과정은 굉장히 복잡 이론과 강학습을 통해서 유도가 됐는데 최종 결과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워낙 심플하다 보니까 구현하기가 편해지겠죠. 최근에 이제 LLM들은 대부분 이 TPO로 얼라이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TPO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RHS보다 성능이 뭐 웬만한 경우는 다 잘 나온다라고 이미 논문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이게 파인 튜닝하고 같다 그랬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LLM을 파인 튜닝 하는데 LLM의 파라메타가 세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이거의 미분 로그 시그마라는 함수의 미분은 로그 x는 x분의 1이죠. 그리고 시그마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다시 미분해야 되죠.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는 거 여러분들 2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지만 시그마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캔슬되고 1 마이너스 시그마만 남고 1 마이너스 시그마가 뭐냐? 이 두 개가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집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세타가 있는 분자만 미분해서 이런 항이 나오고 타이포가 있는 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는 것이 결국은 DPO가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이 레퍼런스 모델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데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퍼런스는 기존에 얼라이먼트 하기 전에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써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얼라이먼트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슨 얘기냐면 얼라이먼트 하기 전에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모델들이. 무슨 얘기냐면 프레퍼런스를 모을 때 어차피 위닝 모델이 루닝 아웃풋이 있고 루징하는 아웃풋이
그러면 위닝이 선호된다는 얘기니까 요 위닝한 데이터들만 따로 모아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즈 타겟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YW가 슈퍼바이즈 타겟이고 X가 인풋이고 그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겠죠. 요 DPO 하기 전에 이것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서 SFT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존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 그런 얘기 위닝 데이터로만 가지고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소 어려운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수식 부분은 굳이 구애를 안 해도 되고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사용되고 있는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DPO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리고 RLHF도 좀 비슷하죠. 리워드 모델도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좀 어려운 부분은 세컨드 스텝에서 PPO라는 강학이 쓰였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최신 트렌드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트렌드로 이제 모든 이 AI 분야가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커스터마이즈된 딥러닝 모델을 쓰는 시대는 이제 AI도 10년도 안 된 분야긴 한데 시대라고 해서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계로 가서 연구를 하거나 회사를 가서 구현을 하던 커스터마이즈드 모델을 쓸 일은 별로 없어지가 않게 됐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트레이닝 시스템을 가져다가 살짝 놓쳐서 쓰는 그런 시대로 됐다. 라는 얘기고 이제 그게 그냥 아주 나이브한 방법인 거죠. 그거 플러스 이제 NLP 분야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모델을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그냥 인풋의 문장을 바꿈으로써 또는 예시를 바꿈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굉장히 나이브하면서 돈 안 드는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계는 있지만 한계가 어비어스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나온 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게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파인 튜닝은 특정 타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놈은 멀티 타스크에 파인 튜닝을 한다.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간 멀티 타스크에 관련된 논문들이 수천 편이 나왔는데 그동안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외적으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플란이라는 논문을 구글에서 발표한 거죠. 구글의 논문이 최초로 제대로 된 멀티타스크 러닝을 NLP에서 구현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성능도 상당히 올라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라든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성능은 이빠이 끌어올릴 수 있는데 성능만 끌어올리는 게 다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능만 끌어올렸다가 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하자. 무슨 얘기냐면 탁식 또는 팩트에 어긋나는
그리고 비윤리적인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거를 최대한 제어를 하자. 아까 비유했듯이 조련이 안 된 야생마 같은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성능만 끌어올리는 것들을 사람한테 유리한 아웃풋만 나오도록, 유용한 아웃풋만 나오도록 제어를 하는 알고리즘 두 가지, RLH하고 GPU를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LLM 쪽의 성패를 다룰 부분은 사실 마지막 이 얼라이먼트 쪽입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나 인스트럭션은 기본 머신러닝 배운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RLH라든가 GPU는 상당한 테크닉과 뭔가 법들과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야 되죠. 단순하게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LLM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먼트에 관련된 또 다른 방법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 체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RLH GPU 같은 파인 튜닝 계열의 방법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까운 방법론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팩트 체킹을 보장하는 LLM을 넣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이든이 나와야 되는데 오바마라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데이터셋이 옛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아예 프롬프트에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최신 데이터를 뭐 인터넷이든 DB든 뭐 어디 로컬 저장한 뭐 메모리든 어디서 끌어와서 그 질문에 적절한 최신 데이터를 아예 프롬프트에 넣어주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LLM을 추가로 뭐 탭을 하거나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대통령에 관한 최신 DB를 보고, 거기 우리가 DB가 기본적으로 키하고 밸류의 어떤 테이블 요법인데, 키에 해당되는 비슷한 프레지던트라는 키에 관련되는 어떤 테이블들을 잔뜩 들고 와서 거기에 있는 테이블에 문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서들을 프롬프트로 아예 LLM에 던져줘 버리면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리트리벌 베이스 알고리즘이고, 이걸 RAG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리트리버가 있고, 보통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보통 매칭을 많이 합니다. 로컬 DB에서. 그래서 여러 개 닥터연투가 매치가 되는 그것들을 통째로 다 넣을 수도 있고, 그거에 인베딩된 버전을 LLM만의 값에 프롬프트로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그 팩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서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겠지만 프롬프트에 관련된 테크닉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현에 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새로운 게 없는 거죠. 프롬프트에 뭔가를 원하는 문장, 팩트에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겠다라는 거 외에는 뭐 키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설명할 부분은 없지만 구현상 여러 가지 질문 아닌 시들이 많이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의 두 가지 꼭지, RLH, GPU, 그다음에 약간 파인튜닝하는 계열이죠. 그다음에 RAG, 이 두 가지가 얼라이먼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네, 뭐 앞으로 어떤 게 또 나올지 모르죠. 현재까지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댑테이션하고 관련은 없는 내용이고, 최신 챗 GPT-4 같은 쪽에서 또는 이제 엔트로픽 클로드라는 모델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고, 힌튼 쪽에서 처음 제시가 된 아이디어인데, 과거에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LLM 관점에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머전 어빌리티 스케일업을 하면서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즈는 계속 늘릴 수는 있으나 지금 오픈 AI나 구글이 거의 데이터들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다 끌어모았다고 이미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끌어모을 데이터가 없다. 왜냐하면 쓸만한 데이터는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는 더 끌어모기는 어려운데, 이 사이즈는 계속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기존에 있는 LLM들, 이건 1.7조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 모델을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GPU를 돌아가지도 않고 좀 비싼 GPU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개 GPU를 묶어서 한 대 한 20억짜리 이런 GPU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즈를 그냥 하나의 모델로 크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한 8등분해서 한 8개 작은 사이즈 모델을 만들어서 그 중에 분야별로 맞는 것을 가져다 쓰자.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예를 들면 문학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문학 쪽에 좀 파인튜닝이 잘 된 그런 부분을 가져다 쓰고, 또 예를 들면 과학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학에 파인튜닝을 잘한 모델을 또 가져다 쓰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8개 분야에 특화된 모델들을 써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쓰는 전략으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쓰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각각의 특화된 모델들을 엑스퍼트라고 그러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것을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MO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리지널 논문에서는 MLP 쪽을 큰 사이즈의 싱글 레이어 MLP가 있으면 이거를 8개로 쪼개갖고 그 중에 몇 개를 취사 선택해서 쓰는 그런 구조인데, 이 개념이 확대가 돼서 트랜스포머에 어텐션 블락이 있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죠. 2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챗GPT-4만 해도 한 몇만 디멘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노드의 수가. 그거를 8개로 쪼개서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쓰게 하는 뭐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트랜스포머 블락 자체를 다르게 학습을 시켜서 선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일반적인 테크닉이라. 그리고 뭘 골라서 쓸지는 스위치가 있어야겠죠. 스위치 역할하는 게 라우터라는, 이것도 일종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앙상블하고 뭐가 다르냐? 앙상블은 결과를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다수결로 결과를 뽑아내죠. 네, 이 믹스애프로치는 단순한 평균이 아닙니다. 가중 평균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종 아웃풋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결과도 믹스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우연상 여러 가지 스케일러블하고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8분의 1 사이즈로 별도로 학습을 하니까 좀 더 그리고 필요한 각 엑스퍼트별로 필요한 데이터도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뭐 약간 그 인퍼런스 때 약간 좀 단점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믹스업 에퍼트 논문은 이 트랜스포머 블락이 있으면 거기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뭐 8개든 4개든 2개든 쪼개서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큰 모델들, 뭐 540빌리언의 파암이라는 구글에서 구글 아니면 해서 나오는데 지금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저기에 전체 파라메타에서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즉 어텐션 블락보다 오히려 피드포워드 쪽이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 부분을 쪼개서 쓰는 게 유용하겠다. 그래서 스위칭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고, 여기서 아웃풋은 뭐냐면 인풋을 받아서 여기서 어텐션 블락에서 올라오는 어떤 인베딩 데이터가 되겠죠. 이걸 보고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이게 수학 문제 관련된 인베딩은 그 인베딩의 어떤 그 인베딩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 서브스페이스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아웃풋을 뽑아낸다. 아니면 뭐 문학에 관련된 질문이 왔던 그 인베딩은 어느 다른 쪽의 서브스페이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지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특정 하나의 네트워크 엑스퍼트를 고를 수도 있고 탑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탑 1만 쓰지 않고 뭐 그중에 탑 3, 탑 4 정도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엑스퍼트들을 가중 평균을 결과값들을 이 웨이트를 곱해서 합해주는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가장 최신의 가장 복잡한 LLM들은 챗 GPT-4가 대표적입니다.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이 MOE를 쓰고 있다. 근데 이 MOE라는 게 개념이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스위치에서 하는 짓은 결국은 모든 게 내적이라고 그랬죠. 트랜스폼의 핵심 개념은. 결국 내적을 보고 내적이 제일 큰 놈을 찾아서 거기에 매칭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내적 값을 구하는 그리고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써서 아웃풋을 가중평균을 해서 아웃풋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오늘? 아니면 더 많이 해도 되나요? 여기 학생 오늘 너무 많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학생. 네, 오케이. 그럼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인포메이션 오버플로우가 되니까 걱정이 한데. 자, 얼라이먼트 이슈 외에 LLM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LLM이 창의적으로 문장은 잘 생성을 하는데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한다는 얘기죠. 개그맨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특징을 타고났는데 얘가 논리적인 결과를 뽑아내죠.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모든 LLM들은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굉장히 훌륭한 개그맨이다. 엄청나게 빠르게 리스폰스를 하고 뭔가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하는 리액션이 빠른데 문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상당한 말들을 자꾸 한다. 논리적인 말을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심지어는 가장 단순한 초등학교 산수 문제도 못 푸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은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저지능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을 내고 있는 분야, 기법이 체인 오브 소 COT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문장을 조금 분할을 해서 집어넣는 형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서브 프로블럼으로 쪼개서 질문을 던지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 LLM이 어느 정도 논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안 하는 경우하고 하는 경우의 시간입니다. 그런 경우, 하는 경우. 복잡한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문장으로 집어넣을 때 얘가 하나의 예시를 준 거죠. 원샷 러닝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원샷 가지고 충분한 대답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논리성이 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3개 사과가 있고 20개를 먹고 6개를 샀으면 몇 개가 남았냐? 답이 9이 나와야 되는데 27.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했고. 근데 이거를 요 예시에서 답을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풀이 과정을 풀어 쓰는 형태로 답을 주면은, 그러니까 예시만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주더라도 풀어 쓰는 절차를 얘가 따라함으로써 논리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체인 오브 서치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챗GPT4의 5.1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5.1 버전이 이 기법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공개된 바는 없는데 뭘 쓰고 있는지, 거기서 나오고 있는 사이드 정보로 비춰보건데 분명히 이 방법을 쓰고 있을 거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꽤 많이 남았네요. 네. 근데 다음 시간에 할 일은 이제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오늘 이제 현대적인 LLM에 쓰이는 중요한 기법들을 거의 다 커버를 했습니다. 체인 오브 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일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들이 오픈소스하고 클로즈소스가 만들어져 왔는가, 그런 간단한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최근에 트렌드가 가는 얘기니까 다음 시간은 좀 빨리 넘어가고 9장으로 넘어가서 9장부터는 영상적 생성형 AI 쪽에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전 모델, 달리2라든가 뭐 이런 데 쓰이는 모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